교육 없이는 나라 구실을 못한다. 교육이 첫째 목표다. 소를 팔아가지고 학생을 보낸다. 우골탑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5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대 강국의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왜 올라갈 수 있었느냐? 거기 들어가는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그 목표를 향해 같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같이 공부한 거죠. 우리 민족의 조력이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세계는 놀랐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죠. 무엇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심장인 경복궁. 이곳에 귀중한 보물들이 모였던 한 전각이 있습니다. 경복궁 북쪽에 자리한 곳. 집옥재. 옥과 같은 보물을 모아놓은 집. 집옥재는 고종의 서재 겸 왕실 도서관이었습니다. 고종이 옥같이 아끼던 보물은 바로 즐겨보던 책. 이 도서라는 게 옥 같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를 주고 지식도 주는 이 도서, 책이 바로 옥 같은 보물이라 옥을 모아놓은 공간이 도서관이 집옥재라는. 조선 말기 고종은 집옥재에서 국정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기도 했던 이곳에는 개화기 조선을 이끈 고종의 고뇌와 신념이 담겨 있죠. 지난 2016년부터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왕의 서재. 옥같이 귀한 보물들이 모인 집옥재에서 고종은 무엇을 꿈꿨던 것일까요?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상 형편을 돌아보면 부유하고 강성하여 독립하여 웅시하는 여러 나라는 모두 그 나라 백성의 지식이 계명했다. 지식이 계명함은 교육이 잘됨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니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백성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고종은 집옥재에 약 4만 권의 책들을 모았습니다. 천문, 지리, 의학, 수학 등 중국과 일본, 서양의 개화 서적들이었습니다. 밀려오는 서구 열강과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 주변국들을 대응해야 했죠. 부국 강병의 길을 개화 서적에서 찾고자 했던 고종은 1895년 관보의 역사적인 조서를 하나 발표합니다. 지미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시키는 큰 공로를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왕실의 안전도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교육에 달려있고 나라의 부강도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교육에 달려있다. 너희들 신하와 백성에 대한 교육이 훌륭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짐이 어찌 나의 정사가 성공했다고 하며 짐의 한국 정부가 어찌 감히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집옥재는 근대화를 향한 고종의 꿈과 고뇌를 확인할 수 있는 곳. 1907년 7월 고종은 일제 강제 퇴위를 당한 이후에도 황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도서들을 수집해 황실 도서관 건립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1918년
지복제에 모았던 책들을 토대로 장서각이라는 황실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근데 고종 황제께서는 교육도 상당히 오래된 유구한 우리의 어떤 열정이 있었고 또 문화 강국이니까 일본이 그렇게 힘으로 함부로 할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할 나라가 아니라는 거를 이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그런 하나의 기폭제로 쓰셔서 그게 장서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교육이 나라를 지키는 근본임을 알았던 고종. 사실 근대 교육을 향한 고종의 의지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덕수궁 인근에서 그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유경공원. 유경공원은 1886년에 조선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관학교육기관입니다. 미국에서 호머 헐부트 등 원어민 교사 3명을 초빙했고 젊은 관리와 양반 자제 중에서 학생들을 선발해 영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지금의 서울 정동 일대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근대식 교육기관들도 속속 문을 열었습니다. 1885년 문을 연 배제학당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의 작은 공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 사립학교. 고종은 인재를 키우고 배우는 곳이란 뜻으로 학교명 배제를 직접 지어 현판을 하사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민족 시인 김소월,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도 이곳 배제학당 출신이죠. 당시 선교사가 세운 여성 교육기관도 등장했습니다. 1886년 정동 언덕 위에 지어진 이화학당.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옛 이화학당을 복원한 이곳에서 한국 여성 교육의 뿌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성 교육의 꽃을 피워냈던 13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화 역사관에 오니까 참 좋네요. 네. 우아하고 품이 있고 건물의 격조가 느껴지는데요. 이 건물이 지어진 건 2006년 5월에 이제 준공식을 했는데 내가 2002년 그래도 이화가 이 여성교육의 최초인데 그때의 그 학생들이 공부했던 그 초기의 건물 한옥을 다시 여기에 재건축해야 된다, 복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절에 초기에 이 교사가 그대로 복원이 된 겁니다. 여성이 교육을 받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 여성들에게 배움의 문을 열어준 이는 미국인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었지만 이화학당이 세워질 당시에 학생들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면서요. 네,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게 그 시절에는 이제 여성은 항상 안에 있어야 된다는 내외법이 있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런 서양인에 대한 배타의식이 있었어요. 뭐 가까워 방문을 해도 문 닫아버리고 절대로 내 아이 못 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서양인한테 내 아이를 맡기면은 노예로 팔아간다든가 그런 사회적 인습에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에야 이렇게 여성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다양하게 슬로건으로 정착됐지만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이화 학당을 설립할 당시 인재상은 어떠셨고 또 여성 교육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셨는지. 그러니까 그 시절은 뭐 여성은 뭐 공부시킨다는 그런 어떤 염두도 못 뒀을 때인데 스크랜턴 선교사께서 1885년에 아펜셀라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랑 같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여성들의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제일 시급한 게 여성이 깨어나야 되겠고 여성이 귀한 인재로 대우를 받아야겠다 하는 데서 우선은 교육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는 그런 희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스크랜턴 선생님께서 이 이화학당을 세우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서양인을 만들자고 온 게 아니다. 완전한 한국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 교육을 펼치는 것이다. 애국심을 고취시켜 준 거예요. 그 시절이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이 돼가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럴 때 내 나라 이런 것의 정신을 굳건히 심어준 이 선교사 선생님들 여러 정말 독립운동가들이 이화에서 많이 배출이 됐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옆이 배제학당인데 배제학당의 아펜셀라 목사님의 집사였던 박에스터의 아버지가 김점동이에요. 원래 이름이. 김점동을 데리고 스크랜턴 선생님한테 찾아왔는데 보구여관이라는 여성 전용 병원이 또 이화학당 구내에 생겼어요. 그래서 워낙 똑똑하니까 1년 만에 영어를 잘 해가지고 통역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옆에서 이제 이 통역을 하는데 이 서양 의술도 고치니까 여의사의 꿈을 갖게 됐고 나중에 이제 볼티모어 대학에서 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최초의 여의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남성의 전용물이었던 전문 분야에서 가장 최초를 열게 해준 그런 토양도 이화에서 심어준 그런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30여 년 전 이화학당은 여성 교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보다 많은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 땅에 수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깨어났습니다. 무지의 세계에서 여성에게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의 점을 찍어도 그게 계속 파문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화학당뿐 아니라 이제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이제 여학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인식들이 1898년에 여권 통문이라고 거기에 이제 가장 큰 목표와 이 이슈가 첫 번째는 여성에게도 정치 참여의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구국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두 번째는 여성에게도 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또 세 번째는 교육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사립학교는 그래도 여성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해라. 공적으로 관립 여학교를 세워라 하는 거를 막 덕수궁 그 대한문 앞에서도 막 그 호소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식민지로 우리가 강제로 병합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혼을 잃지 않는 것도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919년 3.1운동 때도
정말 전국 방방곡곡의 남녀노소들이 다 했을 때 이 여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나갔잖아요. 정말 총칼 앞에서 절대로 굴하지 않는 만세운동을 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외신 기자들이 놀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의 이런 여권 신장은 수많은 선배들의 그리고 조상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근대 교육이 지금 현재 한국 여성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1880년대에 처음으로 여성이 공적인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평등의 시대, 이것에 가장 큰 초석을 놨다는 거. 이화 학당뿐만이 아니라 1885년 호러스 언더우드가 설립한 경신학교, 1887년 애니 얼러스가 세운 정동 여학당 등 개화기 선교사들이 세운 근대식 교육기관은 조선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갑니다. 당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서양 학문을 가르치는 것 외에 한글 교육에도 힘을 썼습니다. 1889년 뉴욕 트리뷴지의 한 기고문이 실리는데요. 제목은 조선어. 기고문을 쓴 이는 바로 유경공원의 교사 호머 헐버트였습니다. Korea has an true alphabet, each articulate sound being expressed by means of its own letter. We find then, placed between the two great Asiati powers, a written language radically different from either, and bearing in its orthographical structure a strong resemblance to our own. The Korean alphabet has not its equal for simplicity in the construction of Ellis letters. What so long has been desired in our own land, and what has received the earnest attention of learned men without soucis, has been in use here for centuries. 조선에 근대식 교과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호머 헐버트는 직접 한글을 배워 조선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를 집필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한글 세계 지리서 3인 필지였죠. 교과서 집필을 위해 조선어를 익히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던 호머 헐버트. 그리고 개화기 한글 교육을 이끌었던 또 한 사람,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입니다. 1894년 배재학당에 입학, 이후 독립신문의 국문판을 담당하며 한글 보급에 힘썼고 현대 한국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주시경 선생은 일제가 우리 말과 글을 말살하려고 할 때도 한글의 뿌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한글 사전 말모이의 편찬을 주도하기도 했죠. 주시경 선생과 호머 헐버트 박사가 교육을 통해 지켜내려 했던 한글, 그것은 한민족의 혼이었습니다. 격동의 시기, 신식 교육과 함께 근대화로 나아갔던 조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강제로 대한제국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른바 을사늑약. 조선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지식인과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전국 곳곳에 민간 사립학교를 세워나갔죠. 서울의 오산중학교는 교육으로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교육 구국 운동의 정신이 이어지는 곳. 서울이 아닌 1907년 평안북도 정주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우연히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게 된 남강 이승훈. 나라를 지키려면 교육을 통해 국민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해 12월 24일 이승우는 전 재산을 정리해 오산학교를 세우죠. 지금 나라가 날로 기울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저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묘한 일은 백성들이 깨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도산 안창호도 1908년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합니다. 항일 구국신문이었던 대한매일신보에도 대성학교 같은 곳들이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논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1905년 엄주익이 세운 양정의숙, 1906년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학교, 1908년 육일준이 세운 융의학교 등 당시 민간 사립학교가 전국 각지에 약 3,000여 개에 이르렀을 만큼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려는 민족 학교들이 수없이 세워졌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은 교육을 통해 애국 청년들을 길러내는 것이 국권 회복의 길이라 여겼고, 당시 본물 터지듯 설립된 민간 사립학교들은 민족을 깨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교육 보국운동을 하는 거고 교육 구국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산학교의 이승훈 선생께서 처음에 개교사가 우리가 모르니까 남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알아야 뭔지를 알고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것은 교육밖에 없다. 그러나 끝없는 일본의 야욕에 1910년 8월 29일 결국 국권을 빼앗긴 대한제국, 국권 피탈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초대 총독은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는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조선에 대한 교육 침략을 본격화합니다. 식민지 교육 정책의 목표는 우민화 교육, 일제에 순응하고 충성하는 조선인을 만드는 것이었죠. 일제는 우리말을 지방어로 격화시키고 일본말은 국어, 우리말은 조선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어 교육 시간을 늘려 우리말과 글의 지위를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식민지 교육의 목표는 전쟁에서 싸울 군인을 만드는 것. 그렇게 일제 탄압이 거세지던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들불처럼 일어난 만세운동의 열기가 전국으로 번져나갔죠. (3.1운동) 이후 조선 총독부는 통치 정책에 변화가 필요했고 제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부임합니다. 일본은 유화 정책으로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일본 학제와 동일한 교육 제도를 실시합니다.
기만적인 문화 통치의 시작이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일본은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섭니다. 조선인을 신민, 즉 일제히 백성을 만들려는 황국신민화와 한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없애려는 일제히 민족 말살 정책이 더욱 거세집니다. 도국신민노스카이 이 일본 제국으로 신민이 아니라 이 받아오신 모아 전도 에이카를 중요시키라 아 일본학자의 코멘트를 아니라 내선일체 일본이나 조선은 하나다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이름도 전부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고 바꾸지 않으면은 쌀배구를 안 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름을 전부 다 이제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죠. (1938년) 이후 한글 교과서 조선어 독본을 없앤 일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대화할 때도 우리말 사용은 금지됐습니다.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거부하는 학교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숭실학교는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폐교시킨다 그래요. 고민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윤동주 시인 만나서 넌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 한반에서 공부하면서 저 친구는 평생 그거 하게 되면 한국 대표적인 작가가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부러웠거든요. 그 윤동주 시인 만나서 넌 어떡할래? 그랬더니 난 신사참배 안 한다고. 난 만주로 도로 가면 거기 학교는 신사참배 안 하니까 안 한다고. 나보고 넌 어떡할래? 그래서 나는 그럼 학교 자퇴한다고. 학교 안 간다고. 그래 동주는 글로 가고 난 학교를 떠났거든요. 우리말과 글은 사라지고 일본어만 가득했던 교실. 일제는 조선의 혼과 문화를 철저히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민족 교육을 담당하던 사립학교들도 탄압하고 폐교시켰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와 지식인들은 전국 각지에 야학을 설립했습니다. 학교에선 우리 말과 글을 쓸 수도 배울 수도 없었지만 야학에선 우리 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어떻게든 우리 말과 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교육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전쟁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일제는 전쟁터에 조선인 학생들을 실전 투입할 수 있는 군인으로 양성하고 국민학교령을 시행해 기존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변경합니다. 국민학교는 황국 신민을 양성한다는 뜻이었죠.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포츠담 선언 조건을 완전히 접수하였습니다.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조선은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1946년 1월 14일) 군정청 광장에서 태극기 개양식을 가졌다. 학교에도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일본식 교육을 청산하고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교육 개혁을 실시합니다. 미 군정은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한글 교과서를 배포하고 학제를 국민학교 6년, 중고등학교 각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으로 개편합니다. 일제시대의 교육을 쭉 보면 부모와 스승을 위한 교육이었거든요.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교육 목적이 과거 옛날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이 부정적인 평가 내리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뭐든지 잘했다. 더 잘할 수 있다. 그겁니다. 칭찬해주는 교육을 하자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 새교육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 이념이 등장했습니다. 농사꾼은 농사꾼의 위인이 되어라. 고기제비는 고기제비의 위인이 되어라. 자기 임무를 충실히 실천한 자, 가장 큰 위인이다. 인계위인됨을 가르치는 지침이 우리 모임의 새교육 기로다. 국민이 자신의 재능을 찾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 누구나 위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교육 사조였죠. 광복 이듬해인 1946년엔 종합대학들도 하나둘 설립됩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고 국군과 연합군은 부산까지 밀리고 밀렸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전쟁이 지금 생긴 거예요. 전부 피난해가지고 난 부산, 대구, 진주, 고 영역 밑에 그만 대한민국 땅이고 나머지 전부 이북 땅이 됐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의 뜨거운 교육열은 전쟁의 포화도 막지 못했습니다. 피란지에 천막 학교가 세워지고 임시 교과서가 발간됐죠. 미국에 사변 날 때 내 대학교 3학년 때거든요. 학교에서 전부 피난 가는 거죠. 내가 부산에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난 뒤에 성신여고 그가 그때 피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3명밖에 없어. 그래서 그 13명 놓고 참 열심히 강의했어요. 그 부산 아파트 옥상에 천막 세워놓고 거기서 강의하는 거죠. 거기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생겨요. 고등학교 13명 졸업생 가운데 3명을 대학에 보냈어요. 전쟁 중에도 배움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비루했지만 교육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는 노력들이 시작됐습니다. 문교 행정을 살피면 4283년 6월 1일부터 국민학교 6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려 했던 바 6.25 사변으로 일시 중단될 위기에 있었으나 정전 협정 직후인 1954년 이승만 정부는 의무 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학령 아동들의 취약률을 높이고 교육을 통해 국가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할 때 교육혁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 의무교육을 실시했어요. 그게 나는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글자를 깨우치고 문명국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의무교육 실시 이후 1959년 6세에서 11세 학령 아동의 취약률은 96.4%에 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출생률까지 증가하며 교실은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1965년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85.1명, 그야말로 콩나물 교실이었죠.
그 당시 교육은 교실에 그냥 60명 같이 공부하고 저는 지금 보면 재밌었어요. 콩나물 교실이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특별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물리적으로는 콩나물 같이 보였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여유로운 교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1956년 이승만 정부는 원자력의 잠재력에도 주목합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 우수한 과학 인재들을 선발해 원자력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후진국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했죠. 이제 새 시대는 새로운 교육, 새로운 인재를 요구합니다.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경제 발전을 위해 국토 곳곳에 산업단지들을 건설해 나갑니다. 키스를 세우고 최첨단 연구소가 여러 개 쓰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그 도움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5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 10대 강국의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박정희 정부는 고등교육 인재 육성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외국에서 활동하던 과학 인재들을 국내로 들어오게 해 경제 개발과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비 장학생 제도도 신설해 수많은 미래 인재들이 유학길에 올랐죠. 대한민국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고등교육 인재가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내년도 전국 중학교 입학 시험이 지난 4일 일제히 막을 올렸습니다. 인류 중학교에 입학해야 인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1960년대는 중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결국 입시 경쟁이 과열되며 1969년에 도입된 중학교 입학 무시험 추첨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시내 중학 입학을 위한 무시험 추첨이 4개 학군별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까지 시행되며 중고등학교의 취학률은 90%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국민교육헌장 1970년대 교육 이념의 근간은 국민교육헌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은 393자의 국민교육헌장을 다 함께 낭독했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한국의 근대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표가 있었죠. (1980년대는) 과외와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1980년 7월 30일에 발표된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학교에서 받는 수업 이외에 학원 수강이나 개인 과외 등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사교육을 근절하려는 것이었죠. 또 중고등학교에선 교복과 부발 자유라도 시행됩니다. 학력고사는 학생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이었습니다. (1993년) 학력고사는 폐지되었고 지금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도입됩니다.
전쟁 이후 점점 높아진 대학 진학률만큼 1980년대에도 뜨거웠던 교육열은 글로벌 산업 역군들을 길러냈습니다. 기업의 직장인이 되거나 상사 주재원 등이 되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한국은 산업사회의 주역들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1969년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 221달러, 1994년엔 1168달러로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 그 뒤에는 오랜 역사에서도 확인했듯 남다른 교육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목표는 교육 재정을 국민 총생산의 5%까지 높이면서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 학습사회를 이루게 해서 교육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1995년 정부는 5.3.1 교육개혁을 단행합니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 학생 생활기록부 도입 등 시대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교육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강조했고 한국 여대생들의 생각도 듣는 자리였습니다. These advances coincided with Korea's transformation from an undeveloped nation to a dynamic democracy, a global economic power, and a hub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The inclusion of women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equation, calling on those talents and contributions from the entire population, not just the male half, was essential to the progress that this country has made. So I don't think it's enough that people deal with me. 메리 스크랜튼이 뿌린 씨앗이 새 한국 교육의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교육을 받던 입장에서 지금은 세계 글로벌 교육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원과 세종학당 등에서 한글 교육을 이어가며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죠. 일본, 태국,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22개국에서 47개원이 운영되며 재외국민의 한글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교육원. 현재 세계 곳곳에 세워진 세종학당은 88개국 256개소. 2023년 기준 수강생은 21만 6천여 명으로 지금도 전 세계인들에게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유네스코에서는 문맹 퇴치 사업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이름하여 세종대왕 문해상. 어느덧 한국은 문화 강국이자 교육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참 많은 것들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숙제도 많이 남아있죠. 과학기술, 우주항공,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등 교육이 담당해야 할 인재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이제는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평생 학습도 중요해지면서 교육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교육은 한국을 지탱해온 뿌리이자 거대한 줄기. 앞으로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지난 2022년 9월 27일 교육의 비전을 수립하는 곳이 출범했습니다. 교육의 100년지 대계를 내다보고
10년 단위의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함께 희망을 키우는 교육.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7차 토론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그한 활동 성과와 함께 대국민 현안 인식조사도 함께 했습니다. 미래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잡아야 될 기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교육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고 설정할 때 무엇보다도 인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의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육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 시대가 변해도 교육의 본질과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교육의 본질을 같이 고민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 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 다 함께 가야 할 내일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교육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AI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미래 혁신 기술과 공존하기 위해 지금은 우리 교육이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그 새로운 그 패러다임 전환의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 세대들이 정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AI의 바탕을 둔 그런 디지털 교과서 나오면서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인재상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궁극의 끝에는 뭐가 있냐 하면 생각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당연히 대처해야죠. 디지털 시대, AI, 인공지능 다 대처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인간성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역사의 중심은 사람이고 바른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세상에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바로 신뢰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강한 나라이기도 하죠. 교육의 숲에서 자라난 인재들이 이 땅을 채우고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길 우리 모두가 꿈꿔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참다운 길을 만들어주고 더 길게, 더 넓게, 더 높게 성장시켜주는 게 교육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You are all I long for.